예, 월가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있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김희욱 소장님과 함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실 김희욱 소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왜 저희를 그렇게 눈빛이 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두 분이죠. 자꾸 그 글로벌 랩이 원조라는 거를 강조를 하시고 싶어서 네, 신당동에만 원조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여의도에도 원조가 존재한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요즘 장이 솔직히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우리 이 라이징 스타 종목들은 선전하고 있다는 데 네. 좀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도 뭐 이제 돌파구가 돼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왜냐하면은 장이 어려우면은 다들 여의도에 나가면 분위기가 우울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랩이 좀 쑥쑥쑥쑥 성장하면서 또 밝은 여의도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뭐 오늘 미국 증시 보셨겠지만 말이 롤러코스터지 진짜 전 세계 단타 선수권 네. 대회가 오늘 열려가지고 누가 단타 잘하는지 진짜 좀 그렇네요. 이런 상황인데 왜 자꾸 여기서 뭐 가치 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고 시장이 이럴 때는 시장에 맞춰서 또 거래를 해야지 짧게 방망이를 짧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첫 번째 인터뷰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티스.com 밀튼 에즈라티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9%, 금리는 2%에서 2.25%다. 파월 의장의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 이 발언, 경기 과열 대응, 금리 인상 결승점이 눈앞이다. 네, 아무래도 앞두고 있는 가장 최대 이벤트가 금리 아닐까 싶어요. 진짜 일주일 남았어요. 지금 FOMC 일주일 네. 남았는데 가장 최근 베이지북 내용은 어쨌든 경기는 완만하게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고용은 타이트하다는 거. 이제 네. 고용이 타이트하다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하니까 당연히 가격의 상승 압력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임금 인상도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 유일한 우려는 바로 무역 전쟁이다 이렇게 베이지북에서 언급을 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번 12월 FOMC에서 이제 논의를 하겠지만 일단 12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됐고요. 뭐 그 전에 진짜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아니라 진짜 그냥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12월 뭐 금리 인상은 예정돼 있는 게 맞는데 네. 문제는 매년 3, 6, 9, 12월에 이 점도표가 나오는데 거기서 연준 임원들이 내년 적정 금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이제 앞으로 남은 이슈들이 안 좋게 나오기를 바라는 게 솔직히 월가의 투심이죠, 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금리 관련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슬슬 이제 소외됐던 경제 지표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거랑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자, 미쓰비시 UFJ 크리스 럽스키 님이 하신 말씀이네요.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 예상을 돌파했다. 0.1% 상승으로 나왔죠. 0.1% 하락을 예상했던 월가 예상 크게 상회를 했고요. 모든 시그널 12월 금리 인상으로 이번 경기 사이클 유가가 냉각수 역할을 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금리로 돌아와서 결국은 12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모든 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실은 중앙은행의 기본 의무는 완전 고용하고 물가 관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압력밥솥에다가 밥을 한다고 봤을 때 고용이 어떤 물과 쌀의 양이고 이 인플레이션 그 물가가 압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쌀의 비율도 맞아야 되고 또 압력도 적당해야지 밥이 타거나 설지 않도록 이제 밥을 이렇게 익히는 역할인데 네. 어쨌든 오늘 새벽에 확인했던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는 지금 유가가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상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오일 쇼크 이후에 1980년대부터 한 30년, 40년 경기 사이클을 봤을 때 대부분 인플레이션은 유가에 연동된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유가가 높으면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과열에 대비하고 이런 식인데 최근에는 유가와 관계없이 물가가 결정된다는 게 경기 예측에 있어서 좀 어렵다는 거고 뭐 유가는 당분간 이제 지금 어쨌든 뭐 저공 비행까지는 아니지만 뭐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서 $70 넘어가면 이제 셰일 오일 기업들이 그렇죠. 생산량을 찍어내가지고 예. 공급 과잉이다 해서 유가가 또 꺾이고 그다음에 유가가 너무 떨어지면은 우리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원유 생산 안 하면 또 유가가 또 공급이 부족하다고 또 올라가고 계속 이제 이 박스권의 역할을 하는데 사실 지금 연준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겠죠. 근데 12월은 어쨌든 이제 연준의 신뢰도 때문에라도 금리 인상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내년 금리 인상은 진짜 만만치 않겠다. 그래서 어제 뭐 내년에 금리 인상을 아예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그런 있었잖아요. 말씀하셨었죠. 그 예전에는 실업률, 이 고용에 굉장히 민감하게 연준이 반응을 했는데 요즘은 실업률, 이 고용 측면보다는 물가에 조금 더 예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요즘 고용 지표는요. 실업률은 어차피 뭐
몇십 년 만에 최저치니까 예, 신경 안 예. 쓰고 네. 시간당 임금 인상률이 어땠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 사람들이 호재냐 악재냐로 판단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임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 답보되지 않으면 사실 연준의 금리 인상도 명분을 잃기 쉽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브렉시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야, 세 번째 인터뷰는 토네오 인텔리전스의 카르스텐 니켈입니다. 영국 브렉시트, EU 협정 철회 위기, 와일드카드는 백스탑과 하드보더, 파운드화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드 브렉시트 확률 낮다. 저는 그게 놀랐던 게 의회에서 유럽 의회 그 사법 쪽에서 네. 철회해도 된다 투표 없이 브렉시트 이게 정말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메이 총리는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바쁜 정치권에 이제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될지 갈피를 못 잡겠어서 투자자들 분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예요. 브렉시트가 뭔데 왜 이렇게 뭐가 되는 거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를. 그걸 다 설명을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왜 이렇게 혼란일 네. 수밖에 없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기 뭐 이제 이 유럽 연합과의 관세 동맹서부터 뭐 국경 강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백스탑하고 하드 보더. 예. 먼저 하드 보더는 지금 북아일랜드하고 아일랜드 사이에 이제 국경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제일 허술하다 보니까 일로 이제 난민들하고 네. 이제 외국인들이 막 넘어오는데 요거 국경 통과 심사를 강화하는 게 하드 보더고 그다음에 백스탑은 뭐 어감상으로 보면 이제 아예 그냥 뭐 파행으로 가거나 아예 큰일이 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 같은 게 이제 안전장치. 백스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북아일랜드만 띄어서 EU 관세 동맹에다가 유지를 시키자. 이게 이제 백스탑인데 근데 이제 그 브렉시트에 대한 어떤 확률을 보려면 요즘에 제일 좋은 게 파운드화인데 네.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사실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올라가면 강세, 혼란스러우면 약세 이런데 오늘 파운드화에 왕창 투매가 네. 나왔단 예. 말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사실 브렉시트가 이제 쉽지는 않겠다는 거고 앞에서 보신 이 두 가지 백스탑하고 하드보더가 지금 가장 큰 이슈인데 현재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하드 브렉시트. 영국이 내년 3월 말에 이제 브렉시트로 영국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데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내쫓아지는 이게 하드 강퇴 브렉시트인데 당하는 걸로 지금 사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는 그거를 자체적인 어떤 예.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그걸 지금 발목을 잡고 예.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확률은 아직까지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만만치 않은 이슈인 게 네. 그 유럽의 그 글로벌 금융사 지사들이 다 영국의 런던에 있던 게 지금 다 파리로 다 다시 예, 옮겼단 말이에요. 아. 근데 또 좀 파리도 노란 조끼 그 형광 조끼 시위 때문에 혼란한 파퓰리즘이 유럽이네요. 지금 또 특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유럽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우리가 지금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호재보다 악재에 자꾸 집중하려고 하잖아요. 원래 유럽은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항상 그래왔다. 거기- 거기는 그런- 몇천 년부터. 네, 거기는 원래 그 맛에 사는 곳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투심만 안정되고 산타렐리에 다시 시동만 걸리면 유럽 국가일까 뭐 좀 원래 그런 놈들인데 뭐 수면 아래로 이러고. 내려앉을 수 있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수면 안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이슈가 바로 미중 무역 갈등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시황에서 제가 매일 언급하고 있는 이슈가 바로 이 이슈인데요. 이 이야기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르테 리서치의 브렛 심슨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핵심은 자립입니다. 근데 중국 내 반도체 설비는 모두 지금 미국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과 경쟁이 불가한 상태. 자, 사실 뭐 4차 산업혁명에서 반도체는 원래 그 패권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못 이거 하게 막는 거고. 요즘에 네. 무슨 자동차부터 IT 부품은 물론이겠지만 반도체가 안 안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있나요? 게 찾기가 힘들죠. 요즘 자동차도 솔직히 저는 약간 IT라고 보는 게 요즘에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이 퍼져서 차가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다 이 전자장비 때문에 차가 그러니까요. 고장이 나거든요. 그런 만큼 반도체가 중요한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선진국은 아이디어를 팔고 개발도상국은 노동력을 팔고 후진국은 기술을 판다. 바뀌었네요.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중국은 지금 네. 노동력밖에 지금 없는 상태인데 네. 미국이 저렇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저거를 공개를 안 하는 거죠. 뭐 원천 기술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나요? 신당동의 그 마봉님 할머니도 며느리한테조차 그 떡볶이 안 양념 알려준다는. 기술을 안 알려주시는데. 하지만 지점이 나오잖아요. 1호점, 2호점. 그거 이렇게. 이제 그 할머니가 다 결국 양념 지배하고 있는 만들어서 거. 예. 공수하는. 예.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지금 양념 맛의 비밀을 알고 싶은데 그걸 누가 쉽게 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굴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자체적인 기술과 설비로 만들 수 있게 만든다는 건데 결국은 뭐 미국에서 이걸 막을 수밖에 없고 지금 중국의 대미 수입을 보면 지난 12개월 동안 봤을 때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40조 원 정도가 미국의 반도체 설비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만약에 공개하거나 중국이 기술을 알아버리면 당장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예. 없으니까 안 근데 알려주죠. 핵도 그런 식으로 빼서 미국의 기술을 배워와서 그 사람을 데려와서 만든 중국이기 때문에 또 모르지 않을까요? 대단하죠. 예. 근데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뭐 반도체, 철강, 뭐 자동차 핵심 산업이 다 사실은 일본에 일본에서. 가가지고 우리가 맞아요, 맞아요. 견습생으로 일하면서 뭐 기술을 가지고 와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이 많이 이렇게 쪼들려 있는 상황 있잖아요. 네. 연봉 8배를 주고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임원들을 데려간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화웨이 5G 장비를 제일 처음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게 LG U+인데 예. LG U+ 전 대표가 화웨이 지금 가 있잖아요. 고문으로. 예, 고문이잖아요. 예. 네, 그런 거 봤을 때 중국이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립은 솔직히 좀 힘들 것 같아요. 자립하게 안 놔두겠죠.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고. 네, 당연하죠. 네. 자, 이제 자, 다음 이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의 크리스틴 홀리안입니다. 베어마켓 분위기 올 연말까지 간다. 연준 금리와 기업 실적 피크 찍고 내년 상반기 중에 바닥 확인 가능할 것이다. 아, 오늘도 왜 관상 얘기를 안 하시나 했어요. 하시려고 지금 많이 하고 오고 계시더라고요. 있는데. 복제를 낼 뻔했네. 두 분 저 빼고 뭔가 속닥속닥 하시는 건가요? 아니야. 우리도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데 딱 네. 느낌이 어떠세요, 보기에? 좀 시니컬한 인상 아닌가요? 그렇죠. 약간 그렇죠. 연준 금리도 어쨌든 내년에 피크를 찍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실적도 둔화된다고 하지만 실적이 지금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예. 실적 증가율이 둔화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을 위로 딱 던졌을 때 쭉 가다가 이렇게 거의 정점에 가서 속도가 느려졌다가 다시 떨어지는 예. 것처럼 그 정점이 이제 내년 상반기고 주식도 이제 결국 내년 상반기 중에 바닥 확인이 가능하다는 건데 근데 증시 표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은 결코 오지 않는다고. 그럼 지금 당장 야 주식 계좌 아니야 다 쳐다보지도 말자. 혹은 다 팔아버리고 현금화하고 있다가 내년 상반기에 바닥을 찍었다고 하면 그때 사야지. 그런 찬스는 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월가에서 네. 하루 만에 다우지수가 등락폭이 570포인트, 570포인트 맞죠? 예. 맞아요. 위로 300, 밑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단타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듯이 우리도 이제는 짧은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식을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이런 장에서 오히려 좀 부지런하면 그래도 인건비 정도는 벌 수가 있어요. 그 주식도 이제는 농업적 근면성으로 네.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은 반드시 있다. 최저임금은 뽑자. 최저임금이요? 네, 그 이상은 가야죠. 우리 시청자분들 무시하는 발언인 것 같은데 한 시간에 뭐 지금 8,000원 벌자고 지금 우리가 지금 아우, 식전 그래도 또 대바람부터 많은데. 아니 24시간 동안 월가에서는 뭐 글로벌 랩에서 우리 종목들 막 160포인트 이렇게 뜨는데 우린 해볼만 한 거죠. 짧게 잡으면. 그렇죠? 그러니까요. 장사 잘한다. 장사꾼이에요. 왜 이렇게 마무리하시는지 여러 가지 이슈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좀 도움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김익 소장이었습니다.